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금 물어야 할 것들, 최고의 선택을 위한 최고의 질문입니다. 지은이 워런 버거, 옮기니 이경남, 출판사 21세기 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라. 크리스 콜린과 롭 베데커는 그 점이 의아했다. 왜 우리는 그런 알맹이 없는 질문을 하고 다닐까? 2014년에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공동저술한 작가 콜린과 스케치 코미디언 베데커는 더 열심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질문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계획을 세워야 좋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콜린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가 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라고 말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면 싱거운 단답형이 아니라 성의 있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는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가장 효과가 좋은 호기심은 상대방의 사연에 대한 호기심이다. 상대방의 입을 열게 하려고 콜린과 베데커가 생각해낸 질문 중에는 구체적인 것도 있고 대화의 폭을 조금 넓히는 것도 있다. 이런 질문은 여러 이유에서 흔한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같은 질문의 훌륭한 대안이다. 무슨 일 하세요는 상투적이고 피상적일 뿐 아니라 직업이 뭐예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고 싶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도 직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직업이 없을 때는 더 문제가 된다. 콜린과 베데커는 흔히 하는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보라고 권한다. 주말에 어땠어요? 보다 이번 주말에 뭐가 가장 좋았어요가 낫다. 어디 출신이세요? 보다는 어렸을 때 뭐가 가장 이상했어요? 라고 하는 게 좋다. 콜린과 베데커의 방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는 전략이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예, 아니요 답만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 좀 더 개인적인 답이 나오도록 해보라. 개방형 질문에 조금 더 깊이를 주어 느낌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연을 묻는 질문으로 손질해보라.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깊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가팀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모는 업무로 만나거나 파티에서 만나거나 심지어 첫 데이트에서도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상대에게 출퇴근 방법은 왜 묻고 날씨 얘기는 왜 하는가? 부모는 그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낯선 사람하고 곧바로 얘기다운 얘기를 하면 왜 안 되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지하고 심오한 질문을 하면 왜 안 되지? 부모는 데이트할 때 필요한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작성했다. 나중에 그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데이트 상대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이 나세요?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웃기도 하고 눈물도 글썽였지만 이력서에 들어갈 만한 정보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다. 그 후로 부모는 의례적인 대화는 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썼다.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우리 사이는 진정한 관계로 바뀌었고
최악의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거리는 남았다. 그는 데이트가 아닌 상황에도 같은 방법을 써봤다. 동료와 출장을 갈 때 그는 물었다. 아내의 어떤 점에 반했어요? 동료는 느닷없는 질문에 조금 당황해했지만 재차 묻자 조금 생각하더니 멋진 사연을 들려주었다. 아서에런의 실험에 사용된 36개 질문은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의 훌륭한 사례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쪽에서는 잠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질문은 자신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꿈이나 희망이 있는지 또는 서로 마음이 맞을지 금방 감을 잡게 해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맞고 안 맞고는 친구나 동료, 데이트 상대와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킬지 생각할 때 따지게 되는 중요한 문제다. 나는 이 사람과 얼마나 호흡이 잘 맞을까? 좀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 올바른 질문은 지금 당장 상대방과 잘 지내는 것 외에 앞으로도 같이 지낼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 저널리스트 엘리너 스탠퍼드는 이를 참고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작성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흥미로운 집에 접시 던지는 사람 있어요? 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지 모르는 갈등 해결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목록에는 이런 것도 있다. 나의 어떤 점이 좋아요? 내가 자기 없이 뭘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36개의 질문으로 실험한 경험이 있는 맨드렌 카트론의 질문이다. 결혼하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생길까요?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는 질문은 가정에서도 효과가 있다. 저녁 식탁에서 엄마는 늘 이렇게 묻는다. 그래, 다들 오늘 어땠어? 대답은 좋았어부터 묵묵부답까지 여러 가지 뻔한 답이 정해져 있다. 그보다는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첫째,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한 질문에 모두가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둘째,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는 질문으로 살짝 바꾸는 것이다.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평소 아이들의 대답이 어땠는지에 따라 재밌었던은 이상했던이나 짜증났던으로 바뀔 수 있다. 알티미스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의 CEO 데버라 하머는 어렸을 때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이렇게 물었다고 말한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니? 그런 다음 아빠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좀 다르게 해결했니? 그런 질문 덕택에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의류 브랜드 스팽스를 설립한 사라 브레이클리도 어렸을 때 저녁 시간에 아빠가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번 주에 뜻대로 안 된 건 뭐지? 하머니나 블레이클리의 질문이 아무리 좋아도 저녁 식탁에서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당장 참신한 질문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면 질문 항아리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글래넌 도일이 추천하는 전략이다. 그녀는 학생들의 재미있는 질문을 단지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어떤 교사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도일도 집에 항아리를 하나 마련해서 그녀가 직접 만든 질문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녀와 아이들은 저녁 식사 때
차례로 질문을 하나씩 꺼낸다. 네가 만약 발명가라면 뭘 만들고 싶어? 이유가 뭐야? 오늘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어? 너희 반에 외로워 보이는 친구가 있어? 세상에 나가면 가장 힘든 도전이 무엇일 것 같아? 도일과 교사 에린 워터스는 48개의 질문을 생각해냈다. 글래넌 도일에 따르면 이 질문들은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면서 몇 단계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눈도 차차 뜨인다. 이것은 호기심과 자각과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항아리가 그 출발점이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런의 말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 질문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얻고 싶다면 질문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듣는 행위는 누구와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직장에서는 더 좋은 동료나 상사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 기회를 잡는 데 뛰어난 수완을 보일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질문도 더 잘 하게 된다. 듣는 것이야말로 좋은 질문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처음에는 대부분 기자처럼 인터뷰의 성패는 질문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끔 상대방의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준비해간 다음 질문을 던질 타이밍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대본에 따른 질문이나 대화 내용보다 그 순간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을 때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유능한 기자는 상대방의 답변이 다음 질문의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게 던진 질문을 통해 주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끌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를 확실히 다지거나 그들을 지원하려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멋지게 시동을 걸 수 있는 첫 질문을 완비하고 마주 앉아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대화의 깊이를 더하려면 방금 듣고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기자들의 수법을 빌리면 번뜩이는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 저널리스트 프랭크 세스노의 설명대로 논평이나 판단 없이 그저 묻고 듣기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게 중요한 정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 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가며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흔히 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녁으로 뭘 먹을지 생각하거나 그래 맞아 라고 맞장구 치면서 휴대폰을 곁눈질하는 행위 등이다. 작가이자 비즈니스 코치인 캐시 살릿은 듣는 행위는 차츰 잊히는 기술이 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끝없는 산만함과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에 포위되어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팀원이나 회사 동료, 내 영향권 내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는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살릿은 주변에 소음이 매우 많아 예전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들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우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가? 주위가 산만하거나 피곤하거나 바빠서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일도 해야 하는 등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대화를 미루는 것이 좋다. 적절한 타이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장소다. 사무실은 산만하게 만드는 온갖 것을 길러내는 산실이다. 이메일, 전화, 휴대폰, 서류 등은 들을 기력을 빼버리는 크립토나이트 같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앨리슨 데이비스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 전에 자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귀로 듣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온몸으로 하는 활동이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몸으로, 정신으로, 정서로 참석한다. 그런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험프리 그룹을 설립한 주디스 험프리의 말이다. 한자에 들을 청자도 귀와 눈과 마음이 모두 있어 듣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상기시킨다. 이 글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들을 때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지 말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카운슬러인 다이앤 실링은 강조한다. 그녀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장면으로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그 내용을 실감할 수 있다.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느껴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그게 어떤 느낌일까? 어떨 때는 이런 질문을 상대방에게 직접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상상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공감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열린 가슴과 세심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몸은 상대방을 향하고 수시로 눈을 맞추고 끄덕이는 동작도 필요하고 무의식 중에 팔짱을 끼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한다. 그런 신호는 바디랭귀지로도 가능하지만 맞장구를 치는 등 언어적 반응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질문을 요령껏 활용하는 것도 듣는 행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당히 입을 다무는 것도 훌륭한 경청 방법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틈만 나면 내 의견이나 설명이나 이야기를 끼워놓고 싶은 유혹이 들기 때문이다. 듣는 행위는 상대방과 우열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중에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지금 이 말에 뭐라고 응수하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저 얘기를 납작하게 누를 만한 재미있는 얘기가 없을까?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로빈 드리크의 지적대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게 된다. 내 이야기를 할 틈만 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리크는 하고 싶은 얘기나 생각이 떠오르기 무섭게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라. 심리학자 로널드 시걸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기 위해 자신에게 WAIT 질문을 하라고 권한다. WAIT는 Why am I talking? 을 줄임말이다. 그러면서 시걸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해도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치료사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어떤 대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 대화에도 유용하다고 시걸은 말한다. 저널리즘 교수인 마이클 제이 소콜로는 소셜미디어에 포스트를 올리거나 리트윗하기 전에 WAIT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훨씬 원만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는 대화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센스의 저자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말한다. 우리는 대화 주제를 우리 쪽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헤들리는 헬리오의 편집인과 인터뷰할 때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헤들리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상심한 그 친구는 헤들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하지만 헤들리는 아버지를 잃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처음에 헤들리는 그 친구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이었다. 그냥 이렇게 말하려 했다. 네 기분 알아.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불쑥 끼어들어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친구의 이야기였다. 헤들리의 말대로 대화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캐치볼을 할 때도 공을 잡으면 다시 던지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이자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의 저자 마크 고울스톤은 대화의 역동성을 설명하면서 헤들리의 캐치볼처럼 테니스 시합을 비유로 든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경쟁심이 발동해 저 친구가 점수를 올렸으니 나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울스톤은 이렇게 조언한다. 대화는 탐정 게임이다. 상대방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게임 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대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질문 기법이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 효과를 과소평가할지 모르겠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어떤 중요하거나 복잡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말로 바꿔 확인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을 질문 형식으로 다시 반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X, Y, Z라는 말이죠. 패러프레이징은 쉬워 보이지만 듣는데 서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캐시 살릿은 지적한다. 하지만 패러프레이징은 두 가지 점에서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준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들었을 수 있고 상대방의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수 있다. 하지만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오해의 여지를 없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게다가 패러프레이징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진지하게 이해하려 애쓴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전직 FBI 인질협상가 크리스 보너는 짧은 형태의 패러프레이징은
미러링 기법을 활용하면 대화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방금 말한 내용을 핵심 단어 몇 개로 되받는 식이다. 누가 이 회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라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설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자기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고 보스는 설명한다. 저널리스트 프랭크 세스노도 비슷한 기법을 쓰는데 그는 이를 메아리 질문이라고 했다. 미러링을 하되 한 단어로 반복하는 것이다. 방금 이 경우 메아리 질문은 이렇게 된다. 아무도?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질문은 짧은 영어 단어 3개가 전부다. 그 밖에 또 없나요? 리더십 코치이자 질문학자로 분류되는 마이클 버거인 스테니어는 이를 간단하게 AWE, And What Else 질문이라 줄여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코칭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AWE 질문은 언뜻 생각나는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 AWE 질문은 난감한 주제에 대한 속마음을 무심코 털어놓도록 부추긴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묻는 사람도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AWE 질문은 충고 괴물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준다고 번가이 스테니어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2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은 성가신 느낌만 준다. 횟수도 연속해서 3번 묻는 정도가 가장 좋고 그 이상이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번가이 스테니어는 말한다. 3번째도 말을 살짝 바꾸는 편이 좋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무리할 생각을 한다. AWE 질문은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아주 쓸모가 있다. 특히 매니저들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직장에서 문제를 진단할 때 매니저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러나 처음 대답할 때는 까다롭거나 민감한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AWE 질문을 2-3번 던져야 문제의 본질이 확실히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AWE 질문은 보다 창의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한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는 우리 회사는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까? 그 밖에 또 없을까? 패러프레이징과 AWE 같은 간단한 추가 질문은 상대방이 말로 다 하지 못한 생각을 끌어내어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살릿은 그런 감정까지 털어놓게 하려면 그녀가 공감하며 듣기라고 부르는 방법을 써보라고 말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느낌이나 기분을 질문의 형태로 다시 확인하려는 시도다. 살릿은 이런 예를 든다. 빌, 자네 말을 들으니 자네가 우리 중남미 고객을 설득하느라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내가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나한테 화가 난 것 같군. 며칠 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가족과도 같이 못 지내고 그 탓에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야. 그렇지? 살릿은 이런 식의 적극적인 듣기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한 동의와 일체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려면 말하는 사람의 정서를 헤아리고 되새겨 봐야 한다. 고울스톤은 이런 질문을 추천한다. 자네 기분을 헤아려 봤는데 지금 뭔가 성에 안 차는 게 있는 것 같군. 맞나? 이렇게 하면 패러프레이징을 넘어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대신 해준 셈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런 확인 질문은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놓게 만들 때 추가 질문을 사용하면 더욱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자네가 섭섭해하는 건 자네나 나나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섭섭했나? 정확한 이유가 뭔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해야 자네 기분이 좋아지겠나? 고울스톤은 이것을 상대방이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듣기이고 질문하기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나도 같은 처지였다면 당신과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라는 고백이다. 상대방이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덜 외로워지고 근심도 줄어들고 방어적인 태도도 한결 누그러진다. 상대방의 느낌을 미러링하면 그 사람도 당신을 미러링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생물학적 충동으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충동이다. 들을 때 중요한 것 하나, 듣는 입장이 되면 약자가 되거나 관심을 덜 받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향은 남성들이 심하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듣는 행위는 말하는 행위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으며 듣고 질문하는 권한이 없는 소통자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발휘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듣고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도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고울스톤은 말한다.